AI 딥러닝 실무, 머신러닝과 딥러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요, 머신러닝의 개념과 특징, 또 딥러닝의 개념과 특징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도 들어보셨거나 학습을 하셨거나 익숙하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여전히도 개념 레벨이지만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고 세부 기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교재 또 스튜디오 촬영에서 다루기 어려운 몇 가지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서 선형 데이터, 비선형 데이터를 분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도 머신러닝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각각 어떠한 개념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딥러닝의 개념과 특징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형 데이터, 비선형 데이터의 분류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개념과 특징을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인공지능,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그 동향, 그 목표,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해보자. 그 전반적인 내용과 목표가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것이냐? 메소드가 필요하겠지요. 자, 그것이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조금 더 교과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과 이것을 구현하는 관련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머신러닝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학습을 하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누가? 컴퓨터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해 보겠다라는 것이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데이터라는 부분 무척 중요하고요.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을 보겠습니다. 딥러닝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그러한 기법이죠. 딥러닝은요, 머신러닝 기술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 기법 중에 딥러닝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구현 기술입니다. 자, 인공신경망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그러니까 신경세포, 이것을 모델링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데이터의 특징까지 스스로 판단하는 향상된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머신러닝을 하려고 하면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도록 스스로 학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그 데이터가 어떠한 피처, 특징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 과학자 혹은 개발자들이 잘 분석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또 딥러닝의 몇 가지 세부 기법 중에 어떤 것들은 그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미지를 분리해봐라. 사과냐, 딸기냐, 바나나냐, 이것을 분리해보라고 했을 때에 그 특징점을
데이터 과학자나 우리 같은 개발자가 굳이 분류하지 않고 딥러닝 알고리즘에게 그냥 이미지만 주고 스스로 한번 특징을 찾아서 분류해 봐라. 그 규칙을 찾아봐라 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관점에 따라 각각 세분화돼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중에서 구체적인 방법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핵심 관심사가 되겠지요. 그러면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것일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방식은요, 아마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다고 했을 때에 데이터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분류하고 분석할지, 그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찾을지 아마도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알고리즘을 개발자 또는 우리들이 만들어서 분석을 할 겁니다.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분석하는 방법과 그 기준과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결과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전통적인 기존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점을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학점, B학점, C학점을 나누는 그 기준과 그것을 계산하는 수식과 그 알고리즘을 개발자인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컴퓨터가 실행해서 결과를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대비해서 머신러닝은 어떤 방법일까요?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는데요. 컴퓨터에게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내용, 그 기준, 분류하는 방법, 그것을 스스로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요, 컴퓨터한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규칙을 찾아서 잘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데이터가 예를 들면 A학점인지 B학점인지 C학점인지 또는 데이터 갖고 있는 주요 피처가 무엇인지 그런 옵션과 결과값을 가지고 함께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이 점수의 분포는 A학점입니다. 이 점수의 분포는 B학점입니다. 이러한 분류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을 그 프로그램을, 그 모델을 분류하는 모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스스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점수를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가 찾아낸 분류 모델링에 따라서 학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계산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 수식을 만들어서 쓸 거냐,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그 분류하는 방법을 계산하게 만들도록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신뢰해서 쓸 거냐,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머신러닝은요, 그 특징에 따라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많이 사용되고 또 현업에서도 흔히 활용하는 그 분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학습. 자, 지도라는 말이 있죠. 지도. 가리킨다, 가이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지도학습. 컴퓨터한테,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그 모델한테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결과과 피처를 지도해줘서, 알려줘서 그것을 잘 나누는 그 나누는 방법, 그 모델을 컴퓨터가 찾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표 변수,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동그라미와 별을 분류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머신러닝 이 모델한테 이렇게 동그란 거, 즉 면이 하나이고 빨간색인 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면이 여러 개 있는 것은 각각 동그라미고 별입니다 라는 특징과 함께 동그라미, 별이라는 레이블, 정답, 이것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값으로 줘서 지도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것을 동그라미와 별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컴퓨터는 결국은 이걸 잘 분류해야 될 텐데 어떻게 분류하는 걸까요? 결국 컴퓨터는요, 우리가 알려준 목표 변수와 그 다음에 스스로 계산해낸 그 모델의 출력값 간의 오차를 계산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굉장히 좀 모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별과 동그라미를 알려줬습니다. 목표 변수를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한테 스스로 별과 동그라미를 잘 나누는 방법, 잘 나누는 수식, 그 모델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람은 한 번에 선을 잘 그어가지고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유치원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임의의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봐야겠죠. 임의의 선을 그어봤더니 우리가 알려준 별과 동그라미가 잘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즉 오차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반복해서 선을 그어가면서 별과 동그라미를 잘 분리하는, 즉 입력해준 레이블 목표 변수와 스스로 분류해낸 것에 대한 오차를 계산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복해서 선을 그어가겠죠? 반복해서 분리해 보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별과 동그라미를, 즉 우리가 알려준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하는,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선, 하나의 수식, 하나의 모델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도 학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마 이후에 구체적인 예제를 보면 더 많이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머신러닝의 주요 기법 중에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다. 목표 변수, 레이블, 정답이 있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 이게 지도학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지도,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지도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목표 변수, 정답, 레이블이 없이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와 별, 이거는 별이고 이건 동그라미입니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와 별을 한번 분류해봐 라고 알고리즘한테 한번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동그라미끼리는 비슷하게 모여지고 별끼리도 특징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모아질 겁니다. 자,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길쭉하고 노란 바나나와 둥그렇고 빨간 사과인지 바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보통 군지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준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세미, 절반반이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일부만 목표 변수가 부여되어 있고요. 일부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겠다라는 거죠. 또 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분류 기법 중에 하나로 강화 학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이전트와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스템인 에이전트가 환경을 참고해서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에이전트, 이거 사람을 에이전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를 둘러싼 환경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에이전트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과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 다음 스테이지에 주어지는 값이, 점수가, 그쵸? 보상이 달라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나한테 주어지는 점수가 게임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즉 가장 보상이 큰 방향으로 결정해 가는 게 타당하겠죠? 이것을 반복해서 학습하겠다. 이것이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로 게임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되곤 했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 얘기를 했고요. 또 연관해서 또 다른 개념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또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발견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우리가 또 예전부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에 빅다가 붙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당연히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또 고려하고 있는 거죠. 많은 데이터, 큰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 이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통적으로 수학적 분석 기법 등을 이용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마이닝하는 과정에서, 즉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표현하면 빅데이터라는 커다란 가치 있는 데이터 덩어리에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 기법도 함께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전통적인 수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숨겨져 있는 그 규칙을, 그 가치를 컴퓨터가 스스로 발견하게 해보자.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조금 더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 나눈다죠. 자, 나눈다라는 것은요, 결과값에 대해서 어떠한 그룹에 속하냐, 어떠한 범주에 속하냐,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해 보는 거, 이게 분류지요. 그래서 다수의 속성을 갖는, 그러니까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는 여러 개의 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면, 꼭지점이 5개, 별, 속성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다수의 또는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갖는 객체들을 사전에 정의된 동그라미냐 별이냐 그룹 혹은 범주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기법이 바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요, 통계적 기법도 있고요, 또 의사결정 트리라는 것도 있고요. 이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머신러닝도 있는 거죠. 물론 신경망, 더 나아가 딥러닝도 있는 것이지요. 또 군집화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원래 이런 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하고요. 각 그룹의 특징을 파악해서 전체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는 기법이에요. 당연히 각 객체 간의 유사도 비슷한 거, 그쵸? 비슷한 것들을 기반으로 모아가지고 분류하겠죠. 자, 다른 말로 클러스터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그쵸? 분류와 군집,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기법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과 접목돼서 또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전통적으로 연관성이라는 개념, 또 이후에 볼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함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연관성은 뭐냐면요.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서로 간의 관계를 갖고 발생하느냐, 일어나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게 연관성 기법입니다.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져 있는, 갖고 있는 정보, 의미를 분석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연관성 분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함께 발생하는 사건들에서 상호관계 유형을 발견하는 기법.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A와 B라는 사건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관이 있을까요? 또 어느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관되어 있다라기보다 뭔가 수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강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기법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가 있습니다.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정량화된 척도 지표를 이용해서 연관관계의 강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습 영상이나 또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중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같이 발생했다,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발생하는 사건들에서 그 상호 관계가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향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B라는 사건이 곧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A라는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 그러면 연이어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 기대할 수 있겠지요. 자, 그게 연속성 분석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내용들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연구도 돼왔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부분, 마이닝 기법 중에 머신러닝,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운데 머신러닝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도요, 앞서서 살펴봤던 그 데이터 마이닝의 세부 기법이 연결돼서 같이 활용되거나 이야기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머신러닝에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있었잖아요.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 나누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해서 그 규칙을 찾는 방법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레이블로 어떻게 데이터를 잘 나눌 수 있냐, 그 규칙을 찾는 기법을 분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도학습에 분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 습도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자, 학습을 위한 뭐죠? 속성에 대해서 그 결과값을 알고 있는 해가 떴다, 비가 온다. 그쵸? 온도가 어떻게 되고 습도가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해가 떴습니다. 이건 비가 왔습니다. 라고는 요 값들을 레이블 테이블로 만들 수 있겠지요. 그쵸? 이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레이블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면, 지도 학습을 하면 이것을 잘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겠죠? 즉 온도와 습도들의 이 관계를 스스로 잘 찾아서 이럴 경우에는 해가 뜨고 이럴 경우에는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기준, 이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컴퓨터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복 계산을 해서 정확히 잘 분류할 수 있는 그 값을 찾아서. 됐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우리가 얻어냈다고 하면, 그 규칙을 찾았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현재 상황, 현재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그 컴퓨터가 찾아낸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예상되는 것은 비가 옵니다. 해가 뜹니다. 이 예측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학습 후에 그 결과 모델을 통한 결과값을 예측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도학습이자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간단한 예제와 또 구현을 통해서 이후에 계속 살펴보게 되면 점점 더 익숙해져 가실 겁니다. 계속 한번 따라와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셨거나 학습을 하신 상황이면 바로 그것이고요. 혹시라도 생소한 부분이 있으셔도 계속 들어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학습의 종류 중에서요, 회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귀. 말 그대로 독립변수, 뭐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값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결정이 되면 종속변수가 X이면 Y,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예.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함수 모델을 찾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쵸? 두 개의 값의 그 상관관계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회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귀는요, 그 선형회귀라고 해가지고요, 요렇게 직선의 특징을 갖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회귀라고 해가지고요, 저 2개 이상의
우리 앞에서 봤던 독립변수를 이용한 회귀 기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도 학습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비주도 학습, 군집화를 얘기하는 거죠. 클러스터링. 자, 이러한 식으로 일상적인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비슷한 것끼리 모으면, 아니, 비슷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서 마치 우리 총을 쏘면 탄착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들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이렇게 묶일 겁니다. 그쵸? 바로 그 거리, 유사도를 기반으로 나누어 보겠다. 그쵸? 나누어 보겠다. 분석해 보겠다. 이게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지요. 입력 데이터의 구조 혹은 관계를 분석해서 유사한 그룹으로 나누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했던 얘기들 반복하면서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또 이전에 그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연계성을 갖고 보는 겁니다. 머신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 군집화, 앞에서 했던 분류회귀 다 이렇게 연관성 있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비지도학습의 또 하나의 종류로 이상탐지가 있습니다. 자, 비지도학습의 종류 중에서요, 앞서서 얘기했던 군집화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상탐지라는 것도 비지도학습의 한 분야, 종류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상탐지라고 붙여놨지 딱 보시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세트에서 모아보면 변칙적이고 흔히 말하는 T는 이상적인, 일상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세트에서 변칙, 이상적인 사항을 발견하는 기법, 이게 이상탐지라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바로 나오겠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일상적으로 노멀하게 분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이상하게 T는 이상 영역에 있는, 그쵸?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도, 15도, 20도, 30도, 27도, 15도 이런 식의 온도 부포가 있는데 갑자기 200도. 아, 그럼 200도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쵸? 배치해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영역으로 분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 분류란 말 좀 애매하네요. 이상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군집해서 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쵸? 이래서 이것을 이상탐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에 이상탐지가 한 종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원축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원축소. 이것도 비지도 학습의 한 분야로 이야기가 됩니다. 지도학습에는 뭐가 있었죠? 갑자기 지도학습도 얘기 나오죠? 지도학습은 분류. 비지도학습은 그 중에 한 종류로서 차원축소가 있다. 지금 계속 비지도학습 그 세부적인 기법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축소가 있습니다. 차원축소는 데이터 세트의 특징의 수를 줄이거나 분할하여 단순화하는 기법입니다. 아,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죠.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차원 데이터 분포죠. 입력값이 X, Y, Z 3개입니다. 속성값이 3개예요. 3차원이죠. 근데 2차원 평면으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의 분포와 특징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피처의 개수, 입력값의 갭수, X, Y, Z가 아니라 X, Y 2개. 그쵸? 예, 요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요거를 차원축소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서는 X, Y, Z가 아니라 X1, X2, X3 세 개의 피처를 얘기했고요. 그것을 Z1, Z2 이렇게 두 개의 피처로 줄여서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 즉, 속성값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줄이냐? 아니죠. 데이터의 특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속성의 개수, 즉 차원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지요. 또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차원 축소는 머신러닝을 진행할 때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처값, 입력값의 개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차원 축소라는 얘기를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차원 축소가 비주도 학습에 포함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의 강화학습. 앞에서 봤던 얘기죠? 또 나오는 겁니다. 에이전트, 학습 알고리즘의 액션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여 학습 모델을 개선해가는 방법, 강화학습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강화학습은 좀 재밌기도 하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 금방 어떤 이야기인지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블록 깨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바로 이 게임인데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도 이 게임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볼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게임을 못하면 벌칙으로 감점을 하고 게임을 잘하면 보상으로 점수를 주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인공지능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이 점점 강해집니다. 바로 이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보상과 벌칙만 잘 정해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사람이 복잡한 규칙을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러한 강화학습의 한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강화학습을 통해 바둑을 학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 되었어요. 이렇게 강화학습은 스스로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가장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학습 기법이랍니다. 어떠신가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도 머신도 사람처럼 게임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요. 조금 더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신러닝의 과정. 머신러닝은요. 학습하는 과정과 활용의 단계를 거칩니다.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학습과 활용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학습은 뭐냐? 우리가 네이버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이, 컴퓨터가 잘 분류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스스로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먼저는요. 이 데이터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몇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결측치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완해줘야 되고 이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상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리해줘야 되고 때로는 차원 축소라는 앞에서 얘기했던 차원 축소라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전처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그쵸? 이 특징을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 모델이 스스로 결정 경계, 이 결정 경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과 동그라미를 잘 나눌 수 있는 요 경계, 경계. 분류하는 식, 수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스스로 찾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실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궁금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궁금한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전처리 해줘야 되고요. 특징도 추출해줘야겠죠? 그렇지만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은 필요가 없죠.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학습한 결정 경계 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분류된 그 결과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미리 산정해서 확인한 정확도를 신뢰하면서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단계와 활용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학습과 활용 단계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게 당연히 학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 관점에서 머신러닝 할 때 고려사항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적합이라는 개념과 부적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과적합, 과하게 피팅됐다라는 거예요. 부적합, 부족하게 피팅됐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잘 정리해서 머신러닝 그 모델한테 한번 잘 분류하는 모델을 경계면을 스스로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한 10,000건 정도를 주었다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머신러닝이 이 모델이 분류하는 경계를 찾긴 찾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잘 찾았는데 우리가 전달한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가 돼서 우리가 학습하라고 준 그 학습 데이터는 정말 잘 분류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데이터,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싶은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가 돼버려서. 근데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한 실제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머신러닝 모델의 일반적인 품질 속성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과적합이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편향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자. 예를 들면 사과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 빨갛고 동그란 사과만 막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된 사과, 조금 한쪽이 좀 찌그러진 사과, 꼭지가 떨어진 사과,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후에 코딩을 통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이후 주차에 코딩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머신러닝 학습하는 가운데서, 그쵸? 학습하는 가운데 일부러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부러 그 중간에서 데이터, 정보를 일부러 끊어내고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부적합은 뭘까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모델의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1순위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차원 축소를 통해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차원이죠. 우리가 차원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모호하죠. 이거 뭐냐면요. 입력 차원이 많으면 데이터 피처에 갖고 있는 속성이 많으면 거기에서 잘 분류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낼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즉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기대한 만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원을 축소시키면 뭐죠? 데이터의 특징은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하면서 피처값, 속성의 개수, 입력되는 속성의 개수를 줄이면 같은 데이터 양이라고 해도 조금 더 연산량도 줄고 컴퓨팅 파워도 조금 더 덜 소비함과 동시에 같은 데이터라고 그러면 적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정확도,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먼저는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두 번째는 차원 축소를 통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언더피팅, 아예 잘못 계산돼 버린 거죠. 그렇죠? 오버피팅 뭐죠? 엄청나게 잘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노멀한, 그렇죠? 너무나 과적합되지 않았지만 부적합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궁금한 실제 활용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정확성이 담보가 되는 일반적인 요 품질 상황을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몇 가지 용어들, 세부 기법들, 특징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딥러닝에 대해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딥러닝이 머신러닝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을 모델링한 퍼셉트론, 또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뚝 띄우지 마시고 연계하되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머신러닝은요, 어떻게 있었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합니다. 그렇죠? 머신러닝 모델,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스스로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경망,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그것의 시작이 되는 신경망은 뭐냐? 똑같은데요. 똑같이 학습을 합니다. 근데 학습 모델이 신경망인 거예요. 우리 그 뉴런을 모델링한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엮어놓은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 계산된 값을 신뢰하고 사용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경망은 퍼셉트론을 이용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퍼셉트론. 혹시 이 사람의 뇌는요, 우리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뉴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뉴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들이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학적인 신호로 강도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강도, 전달되는 이 강도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습관도 생기고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모델링한 것, 이것을 퍼셉트론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이 뭐냐?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세포 하나에 해당되는 거. 인공신경망의 구성요소. 근데 이 신경세포를 보게 되면 앞에서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여서 강도를 계산하게 되겠죠? 우리 뇌라고 하면요. 신경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것을 모델링하는 퍼셉트론도요. 다수의 값을 입력받아. 이전 퍼셉트론의 값을 입력받아 어떠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신경계 기본단위인 뉴런의 동작 과정을 모델링했다라는 거예요. 좀 모호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퍼셉트론이라는 거는요. 자,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값들이 전달이 되져 온다라는 겁니다. 전달이 돼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퍼셉트론한테 전달이 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경세포에서 뭐라고 그랬죠? 화학적인 그 화학 전달 물질의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수치적으로 모델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가? 예, 곱해지는 가중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전 값에 특정한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쵸? 가중치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 값의 강도가 그대로 오는 거죠. 0.5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 값의 절반 정도만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중치라는 것이 강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퍼셉트론은 뭐냐? 퍼셉트론의 방식은 뭐냐? 이전 입력값의 가중치로부터 가중치가 계산돼서 전달받을 값들을 서메이션 다 더해보는 겁니다. 일테면. 더해보면 특정한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결정 규칙에 따라 이후로 전달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달하는 방식, 이것을 결정하는 함수를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 있죠? 앞에 있는 내용들, 이전에 입력값의 가중치를 쭉 전달받았어요. 예, 전달받았더니 그 값이 예를 들면 서메이션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나는 1을 전달할 거야. 근데 그 0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전달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조금 애매하시면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나 이전에 전달받은 거 다 더해봤더니 0.5보다 커. 그러면 1을 전달할 거고 0.5보다 작아. 그럼 0을 전달할 수 있죠. 여기에 적어놓은 것과 또 다른 결정 규칙이 있죠. 이것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특징에 따라
데이터의 특징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존재합니다. 됐죠? 요게 퍼셉트론의 특징이에요. 단위 하나의 퍼셉트론. 자, 그러면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인공신경망 모델의 특징, 인간의 학습 방식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하여 복잡한 결정 경계를 분석한다. 결정 경계 뭐죠? 나누는, 분류하는 규칙, 다르게 말하면 수식, 이것을 계산해내는 건데, 그쵸? 다르게 말하면 수식, 이것을 계산해내는 건데, 이것을 계산할 때 복잡한 수식과 복잡한 결정 규칙을 인간의 학습 방식을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망으로 여러 개 연결해서 계산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퍼셉트론 앞에서 봤던 얘기죠. 하나의 신경망 노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의 입력과가 가중치를 선형으로 결합하여 바꿔 말하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퍼셉트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전파할지 안 할지, 이후에 어떤 값을 줄지, 그쵸? 그것을 결정하는 게 활성화 함수라고 했습니다. 맞죠? 결합함수. 퍼셉트론에서 선형으로 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 규칙을 결합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그쵸? 결합함수를 통해서 이전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값들을 계산해내고, 그쵸? 결정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후로 어떠한 값을 전달할지, 주로 0 아니면 1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또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 개 구성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 퍼셉트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신경망 모델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셉트론을 이렇게 여러 개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결과인 아웃풋이 이렇게 또 있는 거죠. 앞서서 얘기한 대로 각각의 퍼셉트론은 이전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것을, 그쵸? 결합함수를 통해서 계산해내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라는 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곱해지는 값. 마찬가지로 활성함수에 따라서 이후 노드로, 이후 퍼셉트론으로, 이후 결과로 어떠한 값을 전달할지, 0일지, 1일지,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이런 걸 결정하는 활성함수가 있겠죠. 활성함수와 함께 또다시 여기에도 강도를 결정하는 가중치라는 게 표현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하고 잘 분리하는 경계를 찾고 분류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찾는다라는 거는 이 가중치를 어떻게 다 배치를 하고 계산을 해야 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느라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중치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이 가중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계산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가중치가 바뀐다고 했을 때 파급해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많아지고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경망 모델은 더더욱이 이 단층이 아니라 다수의 계층의 신경망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산량이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연이어서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한 개가 아니라 층이 여러 개예요. 앞서서 보시면요, 층이 하나였잖아요. 히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봤을 때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이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게 동작하는 히든 계층이 있었는데, 딥러닝은 그 히든 계층, 은닉층이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더 복잡한 문제, 다차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개의 퍼셉트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 계층의 구조에 은닉층을 사용을 하면 더 복잡한 문제를 계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딥러닝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앞에서 봤던 심플한 네트워크가 있지만 딥러닝은 어떻게 되죠? 예, 은닉층이 여러 개 있죠. 또 하나는요, 이 여러 개 있는 은닉층에 퍼셉트론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개수의 퍼셉트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의 레이어를 갖습니다. 어떨 때? 딥러닝의 특정한 방법, 분류, 기법에 따라서 이거를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때문에 딥러닝은 또 하나의 장점이자 특징을 갖는데요. 데이터의 특징을 모델 내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한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구별해 본다고 하면은요, 밑에 있는 머신러닝부터 보겠습니다. 입력값을 데이터 과학자 또는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특징을 추출해서 피처셋을 만들고 알려주면 그 분류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찾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딥러닝은요, 이 네트워크,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구조에 따라 스스로 특징을 찾고 그 특징에 기반해서 분류할 수 있는 규칙, 웨이트, 곱해지는 값, 그것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 웨이트, 학습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그리고도 우리한테는 유용한 그런 특징은 딥러닝이 갖고 있는 거죠. 한 가지 고려사항은 뭐가 있다?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 흔히 말해서 GPU,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딥러닝은요, 또 세부 응용하는 분야와 신경망, 그 딥러닝의 은닉계층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몇 가지 기법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CNN, 합성급 신경망, RNN, 순환신경망, 그 다음에 욜로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CNN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이미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CNN은 참고로 이미지 분류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인데요. 신경망인데요. 이 CNN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특징,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그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NN은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하고 학습을 할 때 하나하나의 정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는 추세, 시간의 흐름, 이전 데이터와 이후 데이터의 연관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A라는 필기체를 써봤다고 해볼게요. A라는 획을 가만히 보시면 이전 데이터부터 이후 데이터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이전 데이터, 이후 데이터의 그 픽셀 관계, 요 관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는 우리가 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그제 데이터, 오늘 데이터가 뭔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특징을 찾아내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순환신경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간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하고요. 이 모델 내에서는요, 임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전 데이터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욜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실제 AI 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에서는요, 욜로라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이죠. 그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욜로는요, You Only Look Once의 약자예요. 욜로. 이건 뭐냐면요, 여기 이미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칠판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펜이 있죠? 이렇게 영상에는 다양한 오브젝트, 객체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거를 영상을 한번 쫙 스캔해서 사람이 있군, 안경이 있군, 펜이 있군, 이것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것. 단일 스캔 방식으로 영상 내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게 그 방법, 이게 욜로입니다. 영상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CCTV 이런 데 많이 사용되겠죠? 이런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습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선형 데이터, 비선형 데이터가 있는데,
비선형 데이터라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과연 신경망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수식과 코드가 아니라 서비스 내에서 한번 시각적으로 또 우리가 설정한 내용에 따라 잘 분류가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아, 비선형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것을 이렇게 신경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더하여서 우리 이전 내용 중에서 또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한번 실습 영상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데이터, 비선형 데이터의 분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개념적으로 정립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머신러닝, 딥러닝, 즉 인공지능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분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될까, 이것을 개념적으로 한번 정립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playground.tensorflow.org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선형 데이터와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것이,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시각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그라미와 별을 지도학습으로 분류한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기 검정색으로 까맣고 동그란 동그라미가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상 3개로 그렸지만 이게 예를 들면은 1만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또 하나 이제 빨간색의 별이 역시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역시 편의상 3개만 그렸지만 1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1만 개, 별 1만 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테면 검정색으로 동그랗고 면이 하나가 있고 꼭지점이 없으면 동그라미다. 그렇죠? 또 빨간색인데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면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6개가 있다면 이것은 별이다. 이런 식의 특징적으로 규정지은 데이터셋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마련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검정색으로 면이 하나다. 그쵸? 또 하나 빨간색으로 꼭지점이 5개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징도 규정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1년에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징을 추출해보고 마찬가지로 특징을 추출해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 생략하는 가운데는요, 일테면 차원을 축소한다거나, 그 다음에 뭔가를 어떤 우리가 적용할 전처리 과정 또는 데이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작하는 내용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를 적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뽑아서 만약에 우리가 2차원 평면의 좌표죠. 2차원 평면에 배치한다고 하면 아마도 동그라미와 별은 각각의 중요한 특징, 피처를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특징, 즉 피처를 갖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모이게 될 거예요. 그쵸? 막 흩어지기보다는 비슷하게 이렇게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까지 모여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동그라미와 별을 잘 나눌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다면 우리는 여기에 y는 ax 더하기 b라는
1년에 수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기울기 절편이라고 불리는 그 수식,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 수식은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요 수식에 대입을 해서 결과값을 봤을 때에 이 수식보다, 직선의 방정식보다 위쪽에 있다면 높은 확률로 동그라미일 것이고 이 직선보다 밑에 쪽에 있다고 그러면 높은 확률로 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방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쫙 그은 이 직선이, 이 수식이 동그라미와 별을 잘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을 우리가 경계면 또는 경계선, 경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그럼 얘기가 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선을 하나 그어서 나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눠본 겁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과정을 컴퓨터한테 너가 한번 스스로 이 직선을 찾아서 분류하는 선을 찾아서 나누어보는 경계값을 구해봐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인 우리가 아니라 컴퓨터가 한번 스스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된다고 하면 컴퓨터는 이 직선을 어떻게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처럼 한 번에 직관적으로 찾을 수는 없고 무엇인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컴퓨터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봤다고 해볼게요. 노란색 선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을 한번 긋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컴퓨터 시스템한테 우리가 알려준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우리가 알려준 동그라미와 별이라는 알고 있는 데이터의 관계를 봤을 때에 잘 나누어지지 않는 게 확인이 되죠? 왜? 방금 그 선 하나는 동그라미와 별을 잘 나누지 못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또 하나,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동그라미와 별을 잘 나누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와 별과의, 그쵸? 요 차이값, 그쵸? 요 차이값들을 구분해 봤더니, 별과 동그라미가 잘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잘 나눠졌다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과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별이 잘 나누지 못했다라는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잘 나눠졌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동그라미, 한쪽으로는 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오차가 발생한 거고 그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번 선을 그어보면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잘 분리되지 못했다라는 그 오차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머신러닝, 즉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선을 반복해서 그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그어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 잘 나눠지는 이 선 하나가 찾아질 겁니다. 즉 알고 있는 동그라미와 별이 오차가 없이 또는 가장 작은 오차로 잘 나누어지는 직선 하나를 반복해서 계산하는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오차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자값을 보정해 주면서 반복해서 한번 선을 그어보는 가운데 동그라미와 별을 잘 나누는, 바꿔 말하면 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 오차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선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그어봤더니, 그쵸? 반복해서 그어봤더니 오차가 최소화되는 하나의 선을 찾을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의 인자를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주는 거, 이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가장 잘 분리되는 선을 찾겠다라는 거죠. 가장 잘 분류되는 식의 인자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 반복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서 컴퓨팅 자원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시간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컴퓨터가 수행할 때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긋는데, 이번에는 좀 빨간색으로 그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긋는데, 첫 번째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 어떻게 되죠? 오차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선을 위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어져 가줘야 오차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맞죠? 이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정해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정도만 봐도 컴퓨터가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별과 동그라미를 분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확한 용어와 기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도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동그라미와 별을 나누는 것을 컴퓨터한테 시킨다면 알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하나의 직선을, 지금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직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가정했을 때의 하나의 선을, 또는 다른 표현으로 잘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경계를 어떻게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찾아낸다. 그것이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결과값은 뭐가 되는 거죠? 수식의 인자값이다. 요걸 다른 말로 웨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웨이트. 예,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그라미와 별을 분류하는 간단한 개념적인 예제로 머신러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를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playground.tensorflow.org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내해드린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캡처해 놓은 이러한 화면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와 비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류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도 분류해 보고 비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도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데이터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우리 캡처해 놓은 이 문서를 통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보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선형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먼저 하나의 예제 데이터 패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주황색의 점과 파란색의 점이 동그라미가 한쪽으로 잘 모여있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동그라미와 별의 사례처럼 매우 높은 확률로 하나의 직선을 잘 찾아가지고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분류하는 직선을 찾아가지고 그쵸?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니까 특별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노드들을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신경망을 통해서 한번 분류해 보자는 거죠. 자, 신경망을 통해서 분류할 때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액티베이션 함수를 잘 다루고 몇 가지 옵션들을 잘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적절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고 반복해서 웨이트, 요 가운데 당연히 웨이트라는 가중치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웨이트 값을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정하면서 계산을 하면 이러한 선형 데이터를 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비선형 데이터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가 개념적으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좀 특별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잘 분류하는 경계를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비선형의 특징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고 몇 가지 파라미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분류되는 웨이트 값이 반복을 통해서 계산된다
라는 것들을 한번 직접 보자는 것이지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초기 화면으로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맨편에 보시면 데이터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영역의 데이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우리가 지금 문서에 캡처해드린 그러한 데이터 패턴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데이터를 그쵸? 신경망을 통해서 분리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 가지 파라메터 조립이 있지만 액티베이션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클릭하셔서 리니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형 분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형 데이터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해 보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경망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편 상단에 있는 이 버튼, 플레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금방 이렇게 로스가 최소화되면서 잘 분류되는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여기 신경망 사이에 여기 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마우스를 올려보면 웨이트라는 것이 계산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웨이트, 가중치를 반복된 계산을 통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반복함으로써 찾아낸 것이지요. 그래서 잘 나누는 머신러닝을 완료했다, 경계를 찾았다라는 말은 이 웨이트 파일들을 찾았다, 이 웨이트 값들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웨이트들을 잘 모아놨다면 그것을 재사용할 수도 있겠죠. 탑재만 시켜주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높은 확률로 이쪽 오렌지색에 속하겠구나, 높은 확률로 파란색에 속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을 그 동그라미와 별을 분류했다는 사례에 비추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와 별을 잘 분류하는 수식 웨이트를 찾았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수식에 적용해 봤을 때, 웨이트를 갖고 있는 수식에 적용해 봤을 때에 이 경계보다 위쪽에 존재한다라고 계산이 됐다면 높은 확률로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밑에 부분에 존재한다면 높은 확률로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머신러닝 과정 또는 딥러닝 과정 합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잘 나누는 경계선은, 경계면, 경계를 찾았다면, 웨이트, 수식의 가중치를 찾았다면, 그 가중치가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분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은 높은 확률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확도를 갖고 동그라미인지 별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산해낸 머신러닝을, 생성해낸 웨이트 파일을, 반복해서 찾아낸 웨이트 파일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인지 별인지 모르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비선형 데이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데이터를 선택할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 문서에서 캡처한 형식의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모델에, 그쵸? 신경망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값들을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그랬고, 우리는 조금 전에 액티베이션 함수로 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리니어, 이것을 적용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대로 해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비선형의 데이터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웨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최소화되지 않으며 잘 나누는 경계가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웨이트 파일이 보이긴 하지만 계속 진행이 되지만, 그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멈추고요. 이거 왜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비선행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는 액티베이션 함수로 선형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리니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비선형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액티베이션 함수로 변경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한번 여기서 하이퍼 탄젠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 탄젠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분류기를 돌려보도록, 다시 한번 요 신경망을 이용해서 잘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간단하게 리셋을 한번 다시 진행했던 과정을 리셋하고 처음부터 해보시려면요. 아예 요 데이터를 다시 선택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쵸? 웹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가지고 초기화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하이퍼 탄젠트 함수를 썼으니까 한번 분류를 지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또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분류됐나라는 것을 좀 애매한 과정도 거치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운데에서는 약간 분류 경계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차가 최소화가 되고 잘 분류되는 이러한 경계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웨이트 파일도 계산이 된 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이렇게 비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신경망을 통해서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잘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분류할 수 있는 웨이트 값을 반복 계산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겠죠.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퀴즈처럼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도 비선형 데이터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죠? 나선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조금 전에 진행했던 대로 액티베이션 함수는 하이퍼 탄젠트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린다는 표현은 한번 그 웨이트 파일을 찾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갖고 계속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하겠습니다. 경계값을 잘 찾지 못하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쵸? 그 얘기는 단순히 어떤 데이터 특징에서는 단순히 액티베이션 함수, 비선형 함수를 썼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신경망을 통해서는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를, 나선형 형식의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류하는 웨이트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웨이트를 모아놓은 것을 그냥 웨이트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웨이트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플러스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히든 레이어를 더 추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든 레이어를 더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쵸? 또는 삭제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하나에다가 퍼셉트론을 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경망 자체의 구조를 바꿔가지고도 계산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은 학습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죠. 웨이트 파일을 반복해서 계산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진행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학우님 잠깐 멈추고요.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떠한 식으로 구성을 잡으면 잘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예,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짧게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한번 스스로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식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그쵸? 이것을 구성하면 잘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 경우는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당연히 계층도 더 추가해 보았고요. 하나의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퍼셉트론의 개수도 늘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2개의 데이터만 입력을 받는데 입력하는 데이터도 조금 더 조작을 해서 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잘 분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때 웨이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머신러닝, 딥러닝, 또 신경망으로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동일한 구성에서도 실행할 때마다, 학습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정확도나 이 모델의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수학 수식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수행해서 계산해서 반복해서 웨이트 값을 조절해서, 그쵸? 잘 분류하는 경계 웨이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델을 잘 구성하면 높은 정확도의 좋은 웨이트를 찾고 또 매번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복할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학습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머신러닝으로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이 가로하고 딥러닝도 들어갔었습니다. 신경망도 들어가는 거예요. 머신러닝으로 또 가로하고 신경망으로 딥러닝으로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중요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개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비선형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다라, 또 신경망을 이용해서 잘 분류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실제로 배치하고 돌려보니까 정말 복잡한 데이터도 분석되는 걸 보면서 저는 나름 신기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서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고 머신러닝의 과정부터 해서 몇 가지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또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머신러닝 또 딥러닝, 신경망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해볼게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하는 기술, 무엇이라고 하죠?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퍼셉트론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그 단위 퍼셉트론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일단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과 구현하는 기술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변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세부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화학습, 지도학습,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어떤 것일까요? 답은 지도학습이지요. 데이터 마이닝의 세부 기법 중 함께 발생하는 사건들의 상호관계를 무엇에 따라? 시간에 따라 분석하려 예측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했지요? 아마도 연관성, 연속성 둘 중에 하나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머신러닝 학습의 종류 중에서 서른 다른 분야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 머신러닝 학습 종류 중에서 아마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분류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 있는 게 뭘까요? 예, 이상탐지, 군집화, 차원 축소, 그 다음에 분류. 예, 답은 분류이죠. 분류는 지도학습에 속하니까요. 자, 네모는, 가로는 학습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어서 너무 잘 학습을 해버려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말한다. 답이 뭘까요? 예, 과적합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적합을 해결하는 방법. 어떤 게 있었죠? 예, 데이터를, 그쵸?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또 뭐가 있었죠? 예, 이후에 우리가 아마 코딩에서 살펴볼 것 같은데, 드롭아웃이라고 해서 일부러 데이터 학습하는 과정을 손상시키는 그런 기법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학습을 너무 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 학습하는 것을 바라면서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것인데도요.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뉴런의 동작을 모델링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퍼셉트론이죠. 학우님들 혹시 결합함수는 뭐고 활성함수는 무엇일까요? 제가 굳이 언급해드리진 않을 텐데 결합함수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활성함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딥러닝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다처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다수의 응답치를 사용하지요. 모델의 특징에 따라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추출할 수 있지요.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니죠. 다차원 문제, 바꿔 말하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가 가장 틀린 말, 먼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단일 스캔 방식으로 영상 내 객체를 식별하는 딥러닝의 세부 기법으로 영상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에 주로 사용된다. 짧게 언급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죠? 답은 YOLO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머신러닝, 이런 다양한 딥러닝 기법, 또 앞서 살펴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우리 전체 과정에 이제 이론과 또 실습과 예제 등을 통해서 학습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습 정리하기 내용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과 구현 기술을 의미했지요. 머신러닝의 주요 분류, 세부 기법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그 다음에 광화학습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학습은 목표 변수, 즉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목표 변수, 정답 레이블과 학습 모델이 계산해서 출력한 값을 비교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비주도 학습은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하며 대표적으로 군집화 기법, 클러스터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강화 학습은 학습 시스템인 에이전트가 환경을 참고해서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수학적 분석 기법, 머신러닝 기술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고요. 데이터 마이닝의 세부 내용으로 분류, 군집화, 연관성, 연속성 등의 기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마이닝의 세부 방법 중에 또 머신러닝이 있고 따라서 머신러닝 안에도 분류, 군집화 이런 기법들이 세부적으로 존재하겠죠. 자,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분류와 회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요, 군집화, 이상탐지, 차원 축소 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머신러닝에서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 학습 데이터에 너무나 적합하게 되어버려서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과적한 문제,
학습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정확도가 떨어져 버리는 부족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보다 많은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퍼셉트론은 다수의 값을 입력받아 하나의 값으로 출력하는 알고리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요. 생물학적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동작 과정을 모델링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학습 방식을 모델링한 것으로, 그쵸? 신경세포에 대응되는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해서 복잡한 결정연계, 바꿔 말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은 퍼셉트론과 연결되어서 퍼셉트론, 결합함수, 활성함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반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딥러닝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의계층, 다층 퍼셉트론, 여러 개의 계층의 퍼셉트론의 어떤 신경망, 그것을 이용을 해서 비선형 문제, 다차원 문제 등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딥러닝은요, 데이터의 특징을 모델 내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연관해서 대표적인 기법으로 CNN이 있다고 했고요. 이미지를 잘 분리하는 모델. 그 다음에 RNN, 그 다음에 실제 CCTV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욜로 등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수에서 우리가 함께 학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학우님들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회차에서 설명하기엔 굉장히 양도 많고요. 또 개념이나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우리 과목이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나 학습하신 상황이시라 그러면은 큰 어려움이 없거나 익숙하게 계속 학습에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좀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 좀 더 학습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용어 하나하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차수에서는요, 특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더 많이 정리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더 무엇일지 고민해서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차수들 우리 과정 계속 잘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론으로 살펴본 몇 가지 내용들을 이걸 주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이제 실습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봐 갈 거니까요.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